파키스탄이 최근 인도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중국산 제-20C 전투기를 동원해 인도 공군의 최신의 프랑스산 라팔기 세대를 포함한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카슈미르 상공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4.5세대 전투기들이 맞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0년대 이후 F-22 랩터를 필두로 한 스텔스기들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4세대 전투기들이 주력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공군 역시 4.5세대급으로 평가받는 KF-21 보라매를 개발하여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는데 현대전에서 빠질 수 없는 전력으로 자리 잡은 4세대 전투기의 역사와 미래전 사진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진격의 아재 김동경님 그리고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굉장히 오랜만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네. 본인 소개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로 활동 중이고요. 진격의 아재고고 김동경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 상군은 모든 전력을 도움을 받아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학교 나시는 분들은 다 장성들이에요. 러시아 다 장군이 돼요. 잘 아시는 분들 중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은 이제 종종 있거든요.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는 뭐예요?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는 밀리터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과 좀 약간 전문적인 부분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명칭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걸 할 걸. 뭐 군사 전문 기자 이런 거 말고.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바꿔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군사 전문 커뮤니케이터. 아니 근데 듣기로는 우리 그럼 뭐라고 제가 호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재님? 네, 아재 다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재. 그래요? 예. 진격의 아재로. 네, 제가 네. 이상한 얘기면 아재 개그라 그러고요, 다들. 아니 근데 현직 지금 실제로 파일럿이라고도 들었어요. 네, 저는 지금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항공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일럿이신데 제가 양력을 좀 들여다봤더니 네. 러시아 유학을 갔다 오셨어요. 옛날에 이제 2차 대전까지 해서 3대 군사학교가 있었는데 네. 지금 나머지 영국하고 독일은 이제 자치를 감췄고요. 그 마지막 남은 그 두 개가 러시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러시아 지휘참모대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분을 모셨네요. 러시아 지휘참모대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네. 푸른제 군사학교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푸른제 군사학교였다가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러시아의 이제 군사학교를 나오면 이제 소련 군사자문단으로 어느 곳에 가서 자문을 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대한민국에서 네. 그런 곳을 갔다 왔다고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북한군 출신일 수도 있겠군요. 이상하게 물어가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지피지기 백전 불태잖아요. 저걸 알아야 되는데 웬만한 교리가 구소련의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공부하러 와서 현역에서 반대급부로 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쪽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모셨기 때문에 실제로 파일럿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도 이 하늘에서에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4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특히 요즘은 4세대, 4.5세대, 5세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구분 짓는 기준은 뭔가요? 우리가 젊은 층을 구분할 때 X세대, MZ세대 이런 식으로 나뉘는 기준이 있잖아요. 항공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비행기였을 때는 항공기의 급격한 발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엔진이 제트 엔진으로 바뀌면서 뭐 거의 막 매년마다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급격한 발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는 사람들마다 나는 이 기준이고 저기는 저 기준이다 이러면서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야기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1세대 암속 제트 전투기 세대라고 합니다. 기종으로 이야기하면 6.25 때 전투를 벌였던 F-86, 미그-15, 미그-17과 같은 제1세대 전투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때는 아직도 시야 범위 내에서 교전을 하고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전투기였고 대부분 아음속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기체들을 뜻했습니다. 그때 제트 전투기가 처음 나타난 이유는 프로펠러 전투기 엔진들이 거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해서 고안을 했는데 재미있게도 독일에서 처음 고안을 합니다. ME-26이라고 그 항공기를 모태로 해서 미그 15, F-86이 발전하게 되죠. 엄마 아빠가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 뒤에 2세대 전투기가 생겼습니다. 네. 2세대기의 특징은 물론 제트 엔진에 공대공 레이더, 적외선 및 반능동 미사일을 갖춘 기체들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다 해요. 맞췄네요 벌써. 아, 예. 그런데 3세대기의 특성을 말씀을 들으면 이래서 세대가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대표적인 기체로는 F-104, F-5, 미그-19, 미그-21 같은 전투기들이고요. 그리고 RWR,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도입이 돼서 이제 적이 나를 노리고 있으면은 경보를 삐삐삐삐삐 해줍니다. 우리 아재님은 락온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네. 당해본 적도 있어요, 락온을? 당하면 RWR 레이더 워닝 네. 리시버가 워닝을 하죠. 삑삑삑삑 이런 네. 소리가 나죠. 그럼 그때는 막 등골이 싹 서려져요. 봐야죠. 뭐 라콘을 당한 거지 미사일을 발사한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술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SA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그냥 라콘만 된 거냐? 아니면 우군기가 라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군기는 왜 락온을 해요? 아니, 이게 적기인 줄 알고 라콘했는데 뭐. 우군기일 수도 있죠. 그러면 락온 딱 되면 아군기가 락온 했으면 미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군기가 콜하죠. 버디락. 버디락. 우리가 라콘했네. 오케이. 실수 이렇게. 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 거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과 현직은 달라요. 굉장히 딱 여유롭죠. 봐도 당황하지 않고 뭐지? 안 맞아보셔서 그래요. 그랬으면 여기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라콘을 많이 맞아봤으니까 근데 네네. 처음 봤을 때는 뭐지 이럴 수 있는데 네. 처음이 아니라 얘는 또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시로 받아보셨군요. 그럼요. 전투기들이 다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의 훈련 상황에서 적기가 이제 나를 락온하면 하면 어떻게 회피를 해야 돼요? 그 레이더 회피해야 되는 전술들이 있는데 네. 그거 알면 제가 1급빔이 2급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예. 죄송합니다. 철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비밀 얘기하면 I gonna kill you 이런 얘기하죠. 그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RWR의 경보에 잡히는 게 해상 레이더도 잡힐 때도 있고 뭐 지상에서 레이더도 잡힐 때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중에서 공중으로 잡힐 때도 있어서 초기에는 그거를 다 이렇게 전환을 해야지 됐다고 합니다. 네. 레이더가 방향이 지금처럼 뭐 광범위하게 스캔을 못해서 A사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는 뭐 약간 지향성 지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 그런 물건이라도 2세대 때 있었고 네네. 그리고 전투기 성능 자체도 발달을 해서 평비행에서 초음속 속도를 마침내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네. 항공기 발전에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게 2차 대전 이전에 1차 대전부터 이렇게 넘어올 때 공군, 항공력 하면 전부 다 전략 폭격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폭격기. 예. 네. 그리고 전쟁에 활약을 한 것들이 다 폭격기가 폭격기. 하죠. 그러면 우리 전투기들이 해야 될 목표 첫 번째, 폭격기를 잡아라. 그 임무가 연결이 됩니다. 프로펠러 항공기에서 제트 항공기로 넘어와도 첫 번째 요격을 해야 돼요. 적의 폭격기들을. 근데 냉전이 지났잖아요. 냉전 시대잖아요. 적의 폭격기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이더는 엄청 다목적 레이더가 아니라 폭격기만 잡고 거기에 거리를 알고 언제까지 가서 나는 쟤를 요격을 해야 되는 간단한 레이더들이 들어가죠. 거기에 미사일도 폭격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수평에서 속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폭격기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세대 전투기들이 날개가 작고 속도에 민감합니다. 속도를 오직. 그게 2세대라는 네. 말씀이신 근데 이제 거죠? 초음속 당연히 이제 초음속 기체를 타셨을 테니까 어느 순간 고기가 압축되다가 내가 이 속도를 추월하는 순간 소닉붐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 조종사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느낌 안 됩니다. 아무 느낌도 안 들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충격파와 소리가 들리는데 조종사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충격파는 제가 지나간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꽝 소리도 저는 안 들려죠. 저는 이미 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꽝? 비행기 지나갔네.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럼 초음속 상태로 가다가요. 네. 마하 2 이렇게 가다가 점점 속도를 줄일 때 네. 어느
어느 순간에 이제 소리보다 느려진 암석 상태가 딱 될 때가 있잖아요. 예. 이때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아무 상태가 저는 그냥 변함없어요? 계기만 말을 돌파했구나 아니면 저거 했구나. 그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스타워즈 광속 비행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고요하군요. 그냥 운전할 네, 때는. 예. 네. 보이는 그 영상들은 그게 수증기가 응축된 걸 보시는 거지 네. 공중에 높이 있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는 기체들이기 때문에 애프터버너가 2세대부터 장착이 되죠. 네. 이 애프터버너라는 게 이제 한 번 태운 불꽃에 다시 한 번 연료를 넣어서 2번 태우는 거야. 약간 이게 깃줄감이 이런 느낌이죠. 암튼. 효율이 좋겠군요. 네. 예. 자, 또 이제 3세대. 그렇죠. 이제 네. 3세대로 가는데 이 시대 기체들의 특징은 항전 장비가 향상이 되고요. 무기 시스템도 크게 개선이 됩니다. 대표적인 기체로는 미그 23, F4 팬텀,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는 퇴역을 했죠. 드디어 레이더가 성능이 좋아져요. 전에는 뭐 시력이 1.0이었으면 이제는 2.5 이상 도플러 레이더라는 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룩다운, 슛다운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미사일 기술도 좀 더 발전이 돼서 미사일 역시 장거리 투사가 가능한 스페로 미사일 같은 미사일도 점점 장착이 되고 쓰이게 되는 거고요. 오프보 조준 및 반능동 유도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오프보 능력이 뭐냐면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자님 총을 잘 쏘시잖아요. 이렇게 가늠자 도구 네. 이렇게 쏘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보고 쏘는 겁니다. 왜요? 레이더로 라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오프보 사이트라고 내가 알고 있는 필드 오브 내에 있는 적기도 레이더로 라콘을 했기 때문에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프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2세대에서 아까 간단한 레이더라고 했는데 여기서 3세대에서 룩다운, 슛다운 얘기가 나와요. 네. 이건 다른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폭격기들이 고고도를 날거든요. 그 레이더로 하늘을 보면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폭격기만 보이겠죠. 전투기들만. 네. 그러면 레이더 잘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로 저고도를 보면 땅이 있잖아요. 네. 레이더가 다 반사를 해요. 조종사가 레이더를 봤을 때 이게 그라운드 클러터인지 적기인지 알 수가 없죠. 저고도로 나타나는 전투기를 잡기 위해서 레이더를 내렸는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거기에 도플러 효과가 들어갑니다. 도플러 시프트라는 건 뭐냐면 레이더가 반사해서 왔는데 땅이면 똑같은 속도로 반사를 해요. 진행 거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거기에 속도가 다른 물체가 들어오면 얘는 반사되는 물체가 다른 속도로 들어오죠.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거는 너는 없어져라. 네. 그럼 요 비행기 하나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잡았다 이놈. 예, 룩다운 하고 그 그라운드 무빙 타겟, 뭐 그라운드 아니고 무빙 타겟 인디게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투기들이 나타나서 하방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큰 기술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룩업, 슛업이에요? 그렇죠. 가장 쉬운 게 룩업, 슛업. 3세 활용을 잘하시네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밀리터리 전문 네. MC 아니 아니십니까? 뭐 약간 하나를 알려주면 둘 정도는 그러니까 알아야죠. 그런 것 같은데요. 응용을 하시는. 예, 그런데 이때까지는 미사일 자체가 반능동이었기 때문에 계속 레이더로 적기를 조준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뭐 요새 영화 같은 거 보면 미사일 슉 발사하고 다른 기와 교전을 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좀 제한됐다. Fire and forget. 네. 지금 그 얘기하신 건 이제 네. 스페로 미사일 같은 경우는 BVR 미사일의 첫 번째 경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로 계속 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얘밖에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옆으로 누가 들어오면 저는 황당한 거죠. 못하죠. 다른 거 얘를 라콘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서로 겨누고 있는 거죠. 움직이지 마, 쏜다. 이러면 이쪽에서 움직이지 마, 쏜다. 이쪽에서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RWR의 특정 음이 들어옵니다. 제가 날 쏘려고 라콘을 이건 라콘하고 달라요. 그래서 라콘이 된 거는 그냥 레이더가 라콘했다 볼 수 있는데 얘는 달라요. 빔이 컨티뉴스 빔, 이건 나를 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회피 기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안 놀라는 겁니다. 라콘했다고 제가 왜 놀라겠습니까? 이런 음이 나와야 누가 쏘려고 시작을 하는구나. 이제 소리가 달라요? 네. 그러면 라고 나면 삐삐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예를 빔이 들어서 되면, 그냥 라콘하면 삐빅, 뭐가 들어왔네? 누가 날 라콘했어? 근데 삐비비비비, 좀 다르구나.
그래서 3세대기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싶은 특성은 네. 가시거리 밖에서 본격적인 교전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완벽하게 그러네요. 가시거리 교전을 하면서 후방이 안전한 기체는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45년) 프로펠러기들의 성능이 한계에 다다르자 독일군은 최초의 제트 전투기를 선보인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과 소련은 각각 F-86과 미그-15를 개발하여 6.25 전쟁에 투입하기도 한다. 이후에는 적의 핵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초기적인 레이더와 미사일을 장착한 2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하고 1960년대가 되면서 레이더와 엔진 등을 강화한 F-4 팬텀이 등장하여 3세대 전투기 시대를 개막한다. 그럼 이제 그걸 보완한 게 4세대겠죠? 맞습니다. 네. 4세대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에 생산된 기체들이 대부분 그 대표적인 기체들이에요. 1970년대, 80년대 대표하는 기체는 보면 미그 29나 아니면 수호 27, 그리고 FA-18, F-15, F-16 같은 기체, 그리고 프랑스의 미라주 2000 같은 기체를 둘 수 있죠.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는 기능이 여기서 처음 들어가는데 이름을 들으면 플라이 바이 와이어, 줄로 당기나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처음에는 아날로그식 플라이 바이였다가 나중에 디지털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네. 그 전에 비행기는 2차 대전 비행기들은 그냥 사람 힘으로 당겼다 보면 돼요. 근데 속도가 늘어나면 고속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압식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 2세대까지도 거의 유압으로 사람의 힘을 대신해서 유압 3000 psi 유압이 얼마나 세냐면 유압을 손으로 맞으면 손이 날아가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으로 항공기 날개면을 잡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비행을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격도 크고 사람이 할 때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거든요. 그거의 에러를 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살짝만 움직여도 기동이 빠르게 돼요. 그게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틱이 고정돼 있어요. F-16을 예를 들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움직이면 이 밑에서 전기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힘이 갔구나. 압력을 느껴서? 예. 전단 응력이라는 걸 느껴서 어느 정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날개를 얼만큼 움직여. 대신 거기에 리미터가 들어가 있어요. 더 움직이면 위험하다. 오버질을 하거나 확 뒤집기 때문에 너무 빨리 움직이지도 않게 안전적인 측면도 잡아주고 대신 다른 유압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당겼을 때 기동을 한 1에서 2초가 돼야 비행기가 시작하는데 얘는 0.5초 이내 바로 도구 파이터가 엄청 강점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탑건 같은 거 보면 이제 회피 기동을 할 때 엄청 급하게 돈다거나 확 뒤집어서 돈다거나 맞아요. 이럴 때는 진짜 뒤집어줘야 되는데 난 뒤집어라고 했는데 거긴 위험해 하고 안 뒤집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오버지나 갑자기 당겨도 우리가 G포스라는 항공기가 있어요. 네네. 그걸 넘어가면 항공기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잡아주려고 그때 G포스를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초기에 확 당기면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네. B2 같은 거 보면 아니 저 비행기가 저렇게 생겨서 어떻게 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다 이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을 최첨단화해서 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항공역학에 플러스 비행 제어 기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4세대 기체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종사에게 직관적인 시각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네. 주변 인식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세대의 치명적인 단점, 한 놈만 물고 있어야 되는 그것도 보완이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이더 미사일이라는 게 쓰이게 되면서 아까 3세대계의 맹점이었던 계속 조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F-16은 지금도 활용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F-16은 장기간 사용이 됐지만 2024년에도 개선형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F-16하고 지금의 F-16은 세대가 바뀌었다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4세대로 출발했지만 이건 5세대로도 개선이 된. 맞습니다. 제작사나 미 공군 같은 경우에 최신형 F-16 바이퍼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세대에 필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세대로 얘기를 합니다. 스텔스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텔스에 버금가는 어떤 능력을 가졌지만 설계 자체는 옛날 전투기다. 그래서 우리가 4.5세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5세대는 사실 스텔스 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4.5가 네. 나온 거군요. 예, 그런데 보통 4.5세대는 중요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너무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4.5세대들이 활약도 너무 많이 했고 그 기체의 특성이 이야기가 좀 길기 때문에 일단 5세대부터 소개시켜 드리고 나중에 4.5세대를 다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그 스텔스기를 6세대라고 하고 이걸 5세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네. 72세대까지 나와요.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럼 5세대 스텔스기 한번 다뤄볼까요? 예, 대표적인 기체는 2005년에 도입된 F-22 랩터라는 기체고요. 예, 곧이어서 F-35가 나왔고 그리고 수호이의 팍파가 나왔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제20이라는 기체를 5세대 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5세대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스텔스성이 극대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기체가 보통 4세대까지는 전면과 후면이 센서가 붙어 있어서 그쪽으로 위험이 다가오면은 잡아내는 그리고 조종사에게 경고를 발동을 하는 거였는데 5세대기 정도 되면 기체의 전면 그 전체에 센서가 다 붙어 있고 센서가 통합돼 있어서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아까 극대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극대화 시켰습니다. 4세대기와 5세대가 붙는다라고 하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수치적으로 보면 5세대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타고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역시 수집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주변 기체들한테 다 뿌릴 수 있고요. 대부분 A4 레이더 혹은 A4급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이더가 기존 레이더와 얼마나 획기적으로 다르냐 하면은 부분적인 조기 정보 통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 사람 눈처럼 두 개로 봤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잠자리 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보여요. 그리고 남한테는 안 들키고. 아 그렇죠. 나 그게 어디인지 중요해요. 모르지? 그 전까지는 기체의 특성이 중요했고 소프트웨어적인 특성은 조금 뒤로 밀렸던 반면에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뭐 항전 장비가 발달이 된 건 물론이고 F-35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로 많은 소프트웨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냐면 항공기 내에 700만 라인의 코드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상 시스템 내에서도 700만 라인의 코드를 추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700만의 코드가 뭐예요? 뭐죠? 예, 모든 정보 네트워크를 예전에는 어떤 전화 통화하시면 1대1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걸 전화를 2개를 놨다가 3개를 놨다가 이제 말로 안 하고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이 라인이 700만 개라고요? 확장성. 어떤 라인을 어떻게 추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정보를 어디서 어떤 장치를 나중에 달고 연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럼 TV 보면서 밥 먹으면서 다림질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죠. 많은 정보를 A4 레이더나 아니면 센서를 통해서 받아도 이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렇죠. 혹은 정의하지 못하면 쓸모 없잖아요. 근데 4세대기의 계산 능력보다는 100배가 더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많은 정보를 받고 거기서 어떤 게 적, 어떤 거 위협, 그것도 위협의 우선순위까지 다 나오는 거죠. 이걸 다른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4세대 전투기 모든 라인이 들어오고 어떤 위협 신호가 들어오면 그걸 조종사 제가 판단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뭘로 봐야 되지? 이걸 뭐부터 해야 될까? 내 편대군 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편대장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AI가 센서 퓨전한 시스템들이 우선순위가 적기야, 세미야, 미사일이야 뭐부터 얘기해주면 오케이, 세미피부터 한다.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 걸 다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4세대, 4.5세대, 5세대가 만났을 때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판단 속도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네. 판단을 하는 데까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금방 나오잖아요. AI는 아니, 딱 하면 딱. 뭔가 우리 상대 회사들에서 자료를 막 보내주면 아 그래 이게 있고 아 그래 그럼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 전투기가 1번이 가장 일단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2번은 이겁니다. 3번입니다. 1번으로 가자. 이런 느낌이라는 건 너무 그렇게 편한데. 되는 게 5세대가 시작이 된 거죠.
가장 간단한 예로 영화 스타워즈를 보시는 팬들은 아시겠지만 5세대기는 뒤에 R2D2를 태운 거고 4세대는 R2D2가 안 태운 R2D2 태우면 시끄러워서 안 되는데요. 계속 뒤에서 그거는 필터링 되겠죠. 어떻게. 근데 한편으로 조금 무섭긴 하네요. 무서우십니까? 네. 그 AI 판단이. 그게 네. 우리 전투기면 안 무서워요. 그렇죠. 하지만 그 AI가 판단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 조종사기 때문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쪽 목표는 이거니까 이거부터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결정을 AI가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분명히 6세대는 무인이 되지 않겠어요? Not today. 내가 살아있는 한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 6세대는 정확한 네.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또 것처럼 내가 나야.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무인기로 갈 그쵸? 것이다라는 네. 의견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살짝 한 발 뺍니다. 그래서 무인기가 준비된 유인기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든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무인으로도 제어 가능한 전투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4세대 전투기들이 아직도 그 여러 국가의 영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4세대, 4.5세대, 5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4세대하고 5세대가 맞죠. 근데 4세대 전투기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다가 갑자기 랩터, F-22 5세대 전투기가 딱 나타났죠. 그런데 이 비행기를 하나 만들면 성능이 좋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운영 유지비가 천문학적입니다. 제가 그 공군의 보고서, 미국의 공군의 보고서를 봤어요. 네, 5세대 전투기의 획득 운용 비용이 4.5세대 3배입니다. 미공군 전략 문서인데요. 그거를 봤을 때 지금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 냉전기가 아니잖아요. 국방비를 우리가 계속 그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그리고 동맹국의 상황을 한번 보셔야 돼요. 동맹국하고 정치적 상황. 우리는 5세대인데 우리가 이 5세대 전투기 동맹국한테 줄 수 있을까? 동맹국 약한데 경제력도 약하고 그러면 4.5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 왜냐하면 그 동맹국들은 4세대를 쓰고 있거든요. 4.5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주되 유사시에는 우리의 5세대가 지원을 할게. 이런 방향으로 일단 전략적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35 한 기가 구입을 할 때 8천만에서 1억 달러. 내부 4.5, 바이퍼 F-16 2천만에 3천. 그러면 돈 없는 나라들은 차라리 비행기 4대를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대신 미국이 지원해줘. 예, 그런 식으로 동맹국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기라는 건 사실 공격적 측면이 강한 거지 방어적 측면 할 때는 4.5세대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좀 그런 판단을 하는 있죠. 거죠. 대부분의 이제 지금의 스텔스 이제 많은 밀리터리 덕후분들이 스텔스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저게 중심부에 가서 위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전략 무기거든요. 근데 전략 무기를 가지고 전술에 쓰려면 얘기가 좀 달라요. 스텔스가 한번 뜨기 시작하면 도료가 벗겨져요. 그렇죠. 칠해야 되죠. 정비해야 되죠. 띄우는 것 자체가 돈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4세대를 4.5세대로 업그레이드해서 씁시다.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죠.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4.5세대, 4세대의 등장 배경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항공기의 제트 엔진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미사일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미사일로 공중전은 하는 시대다라는 게 미 해군과 미 공군 쪽에서 처음에 나왔고요. 공군과 해군에서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이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해군과 공군이 같은 기체를 운용하면 그러면 운영 유지비도 더 싸지니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처음에 제작된 기체가 F4 팬텀 2라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그럼 근거 없는 그 주장은 어디서 왔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1958년에 금문도를 두고 진만 이 포격전이 벌어집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벌어졌는데 포격전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중전도 그때 당시에 벌어졌어요. 기체가 어떤 기체였냐? 중국 쪽은 미그 17 혹은 미그 17의 중국 버전인 J5 뭐 거의 같은 대등소이한 기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만 쪽은 F-86F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체 성능으로 보면은 소련제 기체인 미그 17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만군은 숨기고 있는 비밀 병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비밀리에 건네준 사이드 와인더라는 미사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쪽은 기관 포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중전이 벌어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F-85가 3대가 격추당하는 상황에서 미그 17이 14대가 격추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래 이거야. 이제는 미사일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자세히 보면 14대 중에 4대만 미사일로 격추됐고 나머지 기체는 대부분 기관포로 격추가 됐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파일럿들이 잘 쏘시네. 그렇죠. 결국은 10세인 기체를 가지고 잘 싸운 대만군 파일럿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미사일로 4대가 격추됐으나 미사일이 발사가 됐으니까 중국 기체가 정신없는 사이에 공중전이 벌어져서 기관포로 했으니 이건 그냥 미사일의 승리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미사일의 승리가 정신 승리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보다 해몽 같은데요? 미사일을 쏜 다음에 차후 기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을 쏴서 안 맞더라도 적기는 맥시멈 에너지를 잃으면서 방어 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틈에 들어가서 기총을 쏩니다. 전술적으로도 첫 발이 안 맞더라도 세컨샷은 기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총으로 맞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미국의 판단이 나쁘지 않은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다 이제 나중에 향후에 분석으로 봤을 때 기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래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점이 이때 사용했던 미사일 중에 불발탄이 나옵니다. 네. 그게 미사일을 쐈는데 미그 17에 박혔어요. 그게 원래 근접 신관이라고 해서 들어가면서 터져야 되는데 그게 불발이 난 거예요. 네. 근접 신관이 작동을 안 하고 거기에 박힌 상태로 내렸어요. 그래서 미그 17에 박힌 걸 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겠네. 그래서 나타난 소련의 미사일이 AA2 아톨 똑같은 열추적 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또 적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팬텀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는 기관포 자체는 구시대 유물이기 때문에 기관포는 빼고 제작을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초기형들은 기관포가 없는 채로 도입이 돼서 그 바로 뒤에 벌어진 베트남전의 실전 투입이 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금문도에서 공중전을 한 것은 미사일로 격추된 것보다 기관포로 격추된 게 더 많은데 미사일이 이렇게 활약을 하잖아. 그러니까 기관포는 떼고 미사일만 달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베트남전에 투입을 했군요. 처음에는 미사일이 많은 일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사일 자체가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했어요. 근데 이거를 육로 운송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이 도로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기체에 부착하기 전에 벌써 센서가 파괴된 채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너무나 높았고요. 또 다른 문제는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북베트남군이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후에는 미군의 교리를 잘 연구를 해서 회피하는 전술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재밌는 전술이 있어요. 미국이들이 저고도에서 컴뱃에어 패트롤이라고 이렇게 저고도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룩다운 능력 있잖아요. 네. 항공기들을 보고서 적기가 저기 있네 가서 격추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걸 확인하고서 항공기 4대가 휘를 돕니다. 이렇게 마차 바퀴처럼 4대가 동서남북에서 계속 도는 거죠. 이 중에 하나를 얘를 미국 전투기 보고 들어가면 이 뒤 항공기한테는 기총거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미사일 쏘러 들어간다고 기총이 들어오네? 근데 미사일 쏘는 입장에서 기총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기총이 없어요. 격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궁여지책으로 팬텀 D인데요. 거기에 이제 기총을 답니다. 기총 파드를 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총 비행기 안쪽에 배 쪽에 파드를 달아요. 그런데 이 파드가 기총 파드가 풍압으로 움직입니다. 급조해서 다른 거죠. 근데 대부분의 도급 파이트는 저속에서 일어나요. 고속으로 막 히트앤드런 이런 게 아니라 저속에서 돌다 보니 바람이 약하잖아요. 안 나가네 총이. 쏘려면 속도를 높여야 되네. 안 되죠. 지금 맞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미군 내에 문제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멀티롤, 그러니까 다목적 기체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조종사들 교육하는 커리큘럼 자체가 예전에는 공중전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공대공 전투는 물론이고 공대지 폭격까지 너무 많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공대공 전투에 대한, 그러니까 공중전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 점점
사라져가게 된 거죠. 도그파이트를 왜 발견하고 쏘고 빠져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렇죠. 좀 되게 너무 안일하네요. 예, 안일하게 됐다고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난 거는 아까 소련이 미국의 불발된 미사일 가지고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걸 보고 이거네, 미래는 이거네 하고 소련도 똑같은 결의를 소련이 뒤따라오기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바로 뒤에 붙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역시 기관포가 장착되지 않은 기체를 사용해서 미사일을 그 기체에 장착해서 몇 번의 요격 작전에 투입을 시킵니다. 근데 그 결과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도 야, 이 미사일이 아직까지는 쓸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동안 하게 됐다고 해요. 자, 이제 미국과 소련 베트남전의 실전 상황 했죠. 그럼 중동에서는 잘 쓰였을까? 중동 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해요. 다음 이야기. 미국이 도그파이트의 중요성을 느끼던 중 때마침 미 공군에서는 전투기의 역사를 바꾼 에너지 기동성 이론을 발견하게 된다. 에너지 기동성 이론을 통해 미국은 4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그 결과 F-15를 개발하게 된다. 4세대 전투기의 대표작 F-15는 다양한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뒤 4.5세대로 개량형으로 파생된다. 하지만 대형기인 F-15의 비싼 운영 유지비로 미국은 현재 서방의 수적 주력기 F-16을 개발하게 된다. 순수한 에너지 기동성 이론의 구현체로 불리는 F-16의 성능과 특징은 무엇일지 4세대 전투기의 역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